사연으로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랍니다. 여러분은 귀인을 믿으시나요? 어느 날 불현듯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인물을 귀인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낙하산이라는 소리 안 듣기 위해 정말 피땀을 흘리며 일했답니다. 자수성가로 중소기업을 일군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도록 몇 년간 개인 시간도 없이 일에만 매진했어요. 30대 후반이 되자 일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정도의 커리어를 쌓았지만 연애는 그렇지 못했답니다. 30대를 넘어가면서 주변에서 슬금슬금 청첩장이 날아오는데 저도 슬슬 외로워지더라고요. 도대체 제대로 된 연애를 했던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기까지 했어요. 그때부터 입버릇처럼 외롭다, 어디서 여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제 오랜 친구 녀석이 괜찮은 여자 하나 소개해 준다고 하더군요. 야, 이 형님이 너무 외롭다는 말 듣고 괜찮은 여자 알아왔다. 진짜 어떤 여자냐고. 세사 거래처 여직원인데 땡땡식품 있잖아. 거기 대기업이야. 명문대 출신에 바로 대기업 취업한 엘리트야. 그것뿐이냐? 외모도 딱 네가 좋아하는 타입이야. 청초한 아나운서 상의 성격도 괜찮아. 친구의 말을 들은 저는 빨리 그 여직원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그렇게 만난 여자는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습니다. 맑게 생긴 아나운서 스타일의 외모에 다정한 말투, 거기에다 좋은 직장까지. 오히려 제가 너무 원하던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불안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제가 만난 그 사람은 몇 번의 만남 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호진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든 생강 젤리예요. 저번부터 호진 씨가 기침도 자주 하고 목을 계속 가다듬는 게 목이 칼칼해 보여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 수정 씨 어떻게 이런 걸. 저도 환절기만 되면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거 하나씩 드세요. 다 먹으면 제가 또 만들어 드릴게요. 연애 초반부터 매번 제가 모르는 제 문제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기간 동안 빈소를 지키는 제 옆에서 죽을 가져다 주고 영양제 챙겨준 게 바로 제 예비 신부인 수정이었답니다. 본인 회사 연차까지 써가며 크게 상심한 제 옆을 지켜줬죠. 사려 깊은 배려,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에 푹 빠져 연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어 갈 때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수정이는 경상도 출신으로 본가도 쭉 그곳에 있었어요. 수정이와 함께 주말에 날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예비장인 장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장어와 산지 직송대게 세트를 바리바리 싸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나고 자란 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했거든요. 물론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산골 마을에서 딸을 훌륭하게 키워내실 만큼 멋진 분들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 예비 처가에 도착한 저는 좀 당황하고 말았어요. 수정이 본가는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거의 폐가처럼 보이는 곳이었죠. 솔직히 집을 보고 놀란 건 사실입니다. 거의 방치되다시피 다 쓰러져 가는데 이곳에서 몇십 년을 버틴 게 용하다고 느껴졌으니까요. 마당으로 들어가니까 집 반대편에 작은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화장실이더라고요. 믿어지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리 산골 마을이라고 하지만 집과 분리된 재래식 화장실이라니요. 집은 다 낡아서 햇볕도 안 들 정도로 어두웠지만 집에서 나오신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웃음은 밝기만 하더군요. 두 분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미 예전에 수정이에게서 예비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당뇨로 심하게 고생하시다 한쪽 다리 기능을 잃었다는 건 들은 상태였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그런 불편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마당까지 나와서 저를 환영해 주셨죠. 아이처럼 한바구음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해주시는데 초라한 집안을 보고 놀란 마음이 싹 달아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비 장모님도 제 얼굴을 보며 아이고 잘생긴 사윗감이라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앞으로 처가에서 예쁨 좀 받겠다 싶더라고요. 예비 장인어른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10년째 무직이고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예비 장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읍내 건물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간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형편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두 분의 자랑은 단 하나 딸이었죠. 수정이를 향한 두 분의 사랑과 자긍심은 남달랐어요. 우리 딸이 학교 다닐 때도 그게 뭐고 그 신동이라는 소리 들었다 아이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1등만 하다가 서울대학까지 턱하니 들어가니까 내 동네, 옆 동네들이 그렇게 배 아파했지. 아, 엄마, 언제까지 그 얘기하고 있어? 창피해. 그 흔한 읍내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간 아이 아닌가. 얘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늙은이랑 바깥의 양반이 우리 수정이 참 착하게 키운 거 알죠? 그래, 우리 수정이 서울에 직장 얻어다가 매달 우리한테 꼬박꼬박 월급 절반을 보내주는 아이지. 다 이 늙은이한테 과분한 딸이지. 수정이는 집안의 자랑이자 대들보,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완벽한 수정이가 자랐을까 했어요. 환경 탓, 상황 탓 하나 없이 본인 인생을 멋지게 일군 수정이에게 존경심마저 생겼죠. 저보다 어린 사람이지만 보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뵙고 나니 이렇게 자식을 믿어주고 자랑스러워해주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수정이가 잘 자랐구나 싶었어요. 수정이의 소박함과 겸손함도 두 분에게서 물려받은 거라 생각했죠. 수정이는 꽤 높은 대기업 연봉으로도 강남 자취방에서는 7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잘 나가는 수정이가 이런 곳에서 살까 했는데 월급의 절반을 계속 부모님께 드렸다니 이제야 이해가 됐죠.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부모님을 그렇게 살뜰히 모시는 수정이의 심성에 또 한 번 반하게 됐습니다. 예비 처가에서의 첫 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했어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모두 소중하고 착한 딸 잘 부탁한다고 결혼을 허락하셨거든요. 수정이 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니 아무래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때쯤 수정이를 소개해 준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 허락도 받았으면 한턱 크게 쏘라고 말이죠. 제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게 해준 친구인데 안 그래도 술 한 잔 사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수정이와 함께 친구를 만났죠. 이야, 이 자식. 좋은 여자 소개해 줬더니 한 번에 낚아채고 소식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은혜도 모르는 놈.
일단 한 잔 따라봐. 야, 오버하지 마. 결혼 얘기 나온 후에 너무 바빠서 내가 경황이 없었다고. 수정 씨. 아니. 재수 씨. 얘가 이렇게 차가운 놈이라니까요. 한 번 뒤돌면 먼저 연락할 때까지 문자 한 통이 없어요. 호진 씨가 요즘 바쁘긴 했어요. 야, 변명 대신에 술이나 따라. 이러다 외로워서 나도 빨리 장가라도 가야지. 진짜 너 만나는 사람 있냐? 회사 거래처 직원 사이인 두 사람은 언제부터 친했던 건지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수정이를 소개해준 친구 녀석에게 고마웠기에 제 결혼식 날 입을 맞춤 양복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수정이와 친구, 이렇게 셋이서 식사나 술자리를 만들어 만났어요. 수정이 말로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 상대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게 서로 가까워진다고요. 제 친구뿐만 아니라 저도 아내의 친구들에게 몇 번 인사를 했습니다. 확실히 서로의 친구를 소개해 주니까 뭔지 모를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를 아직 소개해 드리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재수 씨,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제자리예요. 동진 씨. 호진 씨 아버님께 아직 못 갔어요. 왜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계속 바쁘셔서요. 저번 달엔 출장도 자주 가시고. 이제 자리 만들어야죠. 그때 아버지는 회사 지점을 늘리는 문제로 마땅히 시간이 나질 않으셨거든요. 혹시나 수정이가 오해라도 할까봐 저는 빨리 아버지께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아버지께 말씀드려 약속 날짜를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수정이가 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둘 사이가 너무 좋았던 걸까요? 양가 부모님 다 만나 뵙기도 전에 혼전 임신이라니. 물론 결혼 전 찾아온 축복이 너무 기뻤죠. 저도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던 터라 언제 생기든 상관없었어요. 다만 수정이가 둘만의 신혼을 즐길 틈이 없다고 조금 실망하더군요. 저는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 수정이를 소개해 드린 뒤에 아버지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수정이를 아버지께 소개해 드리는 날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호진이 예비 신부 되는 사람이구나. 아버님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호진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훤칠한가 했는데 아버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고마워요. 보니까 말솜씨도 좋으시네요. 이제 며느리 될 텐데 말을 놓으셔야 빨리 가까워지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특유의 어른에게 부침성 있고 싹싹한 모습이었고 평소 무뚝뚝한 아버지도 이런저런 질문이 많으셨어요. 이대로만 가면 양가의 축복을 모두 받는 행복한 결혼이 되겠구나 싶었죠. 식사가 끝나고 수정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본가로 돌아와 빨리 제 신부감에 대한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어디서 저렇게 좋은 사람을 아내로 데려왔냐고 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집에서 저를 기다리던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우리 수정이 정말 착하죠? 호진아, 너 회사 어떻게 키우는 줄 알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사업을 제대로 굴리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 옆에 두는 사람이 중요해. 10년을 잘해도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 치는 게 사람이고, 안 당하려면 누가 내 옆에 있을 사람인지 잘 가려내야 하는 거야. 아버지는 갑자기 뜻 모를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듣고만 있었죠. 내가 이 바닥에서 사업 40년 굴려보니까 웬만한 사람만 봐도 딱 감이 온다.
누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내 등에 칼 꽂을 사람인지. 아버지 말씀은 수정이가 제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아직 그건 모르지만 그 애가 말만큼 믿을 만하고 속이 착한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야. 아, 아버지, 오늘 처음 만나보신 거잖아요. 전 수정이랑 1년 넘게 연애했는데 이 아비가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뜨내기 같으냐? 지금 당장 헤어지거나 결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야, 이놈아. 좀 더 지켜보라는 거야. 눈빛이 뭔가 꺼림칙하단 말이야. 말투나 사람 보는 것 하며 딱 남자 잡아먹을 눈인데 저게 눈웃음이 사람을 홀려서 알맹이 홀랑 가져갈 웃음이야. 아버지, 수정이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정말 수정이 사랑하고 저랑 결혼할 여자라고요. 내가 헤어지라고 했어. 뭐가 급해서 당장 결혼을 하는데.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뭐가 그렇게 급한데. 수정이가 임신했어요. 아이는 당연히 제 아이고요. 결혼을 미루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저는 수정이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정이가 임신했으니 결혼을 허락 안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애가 들어섰으니 남자가 결혼을 못할 수도 없고 너도 머리 컸으니 생각이야 있겠지. 아버지도 점점 체념하시고 저도 아버지의 허락이 떨떠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나마 허락은 하셔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뿐인 아들의 하나뿐인 가족인 제가 좀 예민해지시고 걱정이 많으실 거로 생각했어요. 양가의 결혼 허락을 모두 받았으니 저와 수정이는 결혼식 준비를 착착 해나갔습니다. 처음엔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집에서 마음 편히 시작하라며 15억 상당의 신축 아파트를 매매해 주셨어요. 수정이는 너무 과분하다며 앞으로 저에게나 아버지에게나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하나뿐인 아들을 믿고 수정이를 인정하려고 노력하시는 건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수정이를 위해 원하는 예단과 혼수 목록을 정해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정이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 전 미리미리 짐을 신혼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혼수 덕분에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넉넉히 일정을 잡고 옮기기로 했죠. 원룸에서 생활하던 아내는 짐이 박스로 단 8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굳이 이삿짐 센터에 연락할 필요도 없이 용달차 하나로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았어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 수정이의 짐은 결혼식 바로 전날 옮겨도 문제가 없겠다 싶었죠. 용달차를 어디에서 불러야 할지 고민하는 수정이에게 제가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다가 문득 개인 이삿짐 센터를 시작했다가 접은 대학 선배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접게 됐는데 아직 사업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미리 준비한 용달차도 팔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선배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놀고 있어서 시간 많다며 선배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야, 그럼 주소 문자로 찍어서 보내라. 내가 시간 맞춰서 갈게. 네, 선배. 정말 고마워요. 거기 주변에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야, 고마우면 이걸로 축의금 대신하자. 아,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수고비 더 챙겨드려야죠. 아, 됐다. 임마. 밥이나 사. 저는 선배에게 수정이 집 주소와 신혼집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수정이에게 전화를 해서 용달차 문제가 해결됐다고 알려줬죠. 수정이는 살았다며 자기는 결혼식 전이라 숍에서 마사지와 피부 관리 받고 밤에 신혼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신혼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해 먼저 가져다 놓은 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뒤 선배가 아파트에 도착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공동 현관을 열어주고 현관으로 나가 선배를 기다렸죠. 선배는 몇 분 뒤 용달차에 짐을 싣고 왔습니다. 선배 오셨어요. 우리 진짜 오랜만이죠. 선배한테 배달 부탁하면서 얼굴 볼 줄은 몰랐네요. 이거 한 번에 다 들고 올라오셨어요. 제가 내려와서 도와드릴 걸. 야, 꽉 차지도 않아서 무겁지도 않더라. 근데, 호진아. 네, 왜요? 근데 선배,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야, 그게, 내가 이걸 너한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선배는 창백한 안색으로 주저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선배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야, 내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아, 됐다. 일단 네가 듣고 판단하는 게 낫겠어. 선배,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내가 중간부터 녹음을 했는데 일단 들어봐. 어리둥절한 제게 선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다 버려. 나도 옷 절반은 버린 것 같아. 야, 이제 마음껏 진짜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뭐 하러 그동안 쌓았던 짝퉁들을 들고 가니? 죄다 처분하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거. 침대도 깔끔하게 정리돼서 편하겠어. 이제 옷장에 전부 백화점에서 산 진짜 배기들로 꽉 채워야지. 아니야.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 진짜 이번에 제대로 잡았어. 나한테 뻑뻑 죽는다니까. 그래야 말이지. 아, 이번에 들어가는 신혼집이 15억짜리야. 15억. 신축 건물이라서 이제 몇 년 사이에 20억, 30억으로 뛸 거야. 그거 이제 이혼하면 절반이 다 내 거야. 내 거. 아, 진짜 호구 제대로 잡았다니까. 야. 그래도 3년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지.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러게 누가 멍청하게 사람 보는 눈도 없으래. 다 자업득이지. 그 사람이 용달 불러놨으니까 뭐 조금 있으면 오겠지. 거기다 다 해준다니까. 나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 거죠? 선배가 튼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얼마 후 저랑 결혼할 수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호구 잡았다고 큰소리치며 말하는 목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멍하니 지금 저에게 벌어진 일이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도중 옆에 있던 선배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네가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 네가 용달 보냈다고 듣고 일부러 열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통화하면서 떠들고 있더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물건 다 버리고 갈 거다. 호구 아버지가 혼수도 싹 다 넣어줘서 너무 편하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녹음해서 너한테 들려줘야겠다 싶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야, 너하고 결혼하고 나서 일부러 이혼한 다음에 재산 빼돌리려고 했던 거 맞지? 일단 그 여자 통화 끝날 때쯤 들어간 척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긴 했는데
내가 거기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야, 이거 당장 결혼식이 내일이라도 엎어야지. 아니, 오늘이라도 엎어야 할 문제라고. 선배, 저 녹음 파일 좀 보내주실래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짐들 그 집으로 도로 가져다 놔주세요. 죄송해요. 헛고생 시켜서. 제가 그 집 비밀번호 드릴게요. 그래.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저는 일단 선배에게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배에게는 고맙다고 하고 일단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한 뒤에 보냈어요. 그리고 수정이 그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몸 상태가 영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내 집으로 가서 일찍 쉬고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 보면 부정탄다더라. 너도 오늘은 일찍 쉬고 내일 결혼식장에서 보자. 아, 정말 제 운명이 여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알고 보니 저에게서 한몫 잔단히 챙기기 위해 모든 걸 연기한 가증스러운 인간 이하의 물건이었다니. 불현듯 아버지가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 확실하게 맞았던 거죠. 이래서 부모가 말리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건가? 저는 그년과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신혼집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그년과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할 예정이었단 말입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결해야 하나? 이 결혼을 취소해야 하는 거겠지. 하고 머리가 띵하고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있는 신혼집을 쭉 눈으로 훑어봤어요. 그년이 고른 바닥재와 벽지로 싹 다 리모델링을 끝낸 말끔한 집안 내부와 그곳을 채운 최신식 가전제품들. 그걸 보니 거짓말처럼 다 정리가 되더군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만 믿고 저를 위해 몇십억짜리 신혼집을 내주고 네가 원하는 혼수로 싹 채워줬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집 절반을 가져가려고 해.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당장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본가로 갔습니다. 결혼 전날 밤에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영문 모를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울분에 차서 설명하는 걸 듣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래도 식 올리고 혼인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그년에게 달려가려고 하셨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도 저고 그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것도 저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네 뜻대로 하거라라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께 내일 결혼식에 저희 쪽으로 오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늦은 밤 하객 명단을 옆구리에 끼고 결혼식에 초대한 지인, 친척들에게 쉼없이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셨죠. 아버지에게 정말 면목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아들 잡아먹을 뻔한 불효우 떨어뜨릴 수 있다면 뭐든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결혼 없는 결혼식 전날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나와 나를 믿어준 아버지를 우롱한 그년에게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서요. 그때 선배에게서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야, 선배. 지금 좀 어때? 짐 잘 가져다 놨다고 말하려고.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잘 해결해라. 아, 근데 너 혹시 아직 동진이랑 연락 안 했냐? 동진이요? 네, 그런데요. 너 그럼 그 여자가 동진이 전 여친인 것도 알고 있었어. 아니, 전 여친인지 아직도 사귀는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제 그 여자 얼굴 보고 어디서 본 것 같긴 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에 동진이가
나한테 여친이라고 사진 보여줬던 게 생각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랑 동진이가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인 걸 아는데 네가 동진이 전 여친이랑 결혼까지 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냐? 너 동진이 만나서 제대로 한번 물어봐. 그때 듣기론 그 여자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뭘 차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미치겠네. 그러고 보니 제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동진이 그 새끼가 소개해준 여자인데 그 새끼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난 거라 그 새끼한테 연락할 틈조차 없었네요. 전 여자친구라고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그년에게는 공범이 있었던 거고 그게 제 친구라는 새끼였던 거죠. 그년 놈들이 저를 호구로 만들어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다음 의심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일 결혼식은 취소니까 안 와도 된다. 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복수해야 할 상대는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그 친구 새끼에게는 결혼식 취소 문자를 보내지 않았죠. 저는 결혼식 당일 예정된 예식 3시간 전에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식장 측에 계약금의 30%를 더 지불할 테니 제가 만든 계획대로 식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식장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는 제 간곡한 부탁과 30%라는 웃돈에 직원들은 당황하는가 싶더니 금방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선배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건네준 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말과 꼭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그년 쪽 하객들을 기다렸어요. 결혼식 1시간 전, 저 멀리서 관광버스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먼 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오느라 버스를 대절했다고 그년한테서 들었거든요. 저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년에게 개망신을 줘야지.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속에 제 예비 장인, 장모가 될 뻔했던 2분도 보이더군요. 그년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오시는데 2분에게 나쁜 감정은 없지만 뭐 딸 자식 인성 잘못 기른 죄값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식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넓은 예식장에 사람이라곤 신부 측 하객뿐이니 이해했겠죠. 예비장인, 장모님도 2분만 식장 도우미 안내를 받아 하객을 맞이하는 입구에 멀뚱히 서 계셨어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저와 제 아버지를 찾는 것 같았는데 식장 도우미들에게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식장으로 들어서는 제 친구 새끼도 보이는데 중매갑이라며 제가 해준 맞춤 양복을 쫙 빼입고 왔더군요. 전 속으로 그 옷이 내 마지막 옷이 될 거다. 이놈의 새끼야라고 되뇌었죠. 도우미들은 제가 말한 대로 신부 측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사람이 왜 이것밖에 없냐, 신랑은 어디 갔냐라고 물으면 식장 측도 아는 게 없고 결혼식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테니 걱정 말라는 말만 기계처럼 내뱉을 뿐이었죠. 결혼식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야? 사람이 왜 이거밖에 없어? 신랑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해서 하객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더니만. 그러게 이렇게 횡한데서 결혼식을 하게 하는 거야? 저기 식당에 우리 쪽 사람들만 다 있는 것 같던데. 수정 엄마, 이거 결혼식 하는 거 맞아? 점점 전염병처럼 동요가 번지자 하객들은 그년 부모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식장 도우미들은 제 지시대로 예식장 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시작될 테니 예식장으로 들어가 착석해 주십시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이래도 되나 싶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친구 새끼도 그때부터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무슨 일이 났나 싶겠죠. 전 그 전화를 무시하고 복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식장 뒤쪽으로 들어가 대기했어요. 식장은 고작 3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빈자리를 불안한 눈으로 훑으며 서로 속닥거렸어요. 결혼식 자리에는 주례도, 사회자도, 신랑도, 신랑 측 부모님도 없이 예정대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텅 빈 식장에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그년이 등장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세상 가증스럽게 입장하던 그녀는 신부 입장을 하며 걸어오다 어쩐지 하객이 텅 빈 식장을 흘끗 보고는 멈춰섰어요. 바로 그때 그래, 다 버려. 나도 옷 절반은 버린 것 같아. 야, 이제 마음껏 진짜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뭐 하러 그동안 쌓았던 짝퉁들을 들고 가니? 그년이 통화했던 내용이 음악 대신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수정이 목소리 아니야? 뭐, 호구. 수정이 남편이 호구란 얘기야?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수정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혼이 목적이라는 거야? 어머, 수정이는 결혼 전에 벌써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야? 수정이 아빠, 결혼식 취소되면 내가 낸 축의금도 돌려주는 거요. 하,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하객들은 저마다 언성을 높였고 몇 명은 그년과 그년 부모를 향해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웨딩드레스보다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식장을 가득 메운 본인의 인간 이하 계획이 담긴 녹음을 들으면서 들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리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년 부모님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딸의 그런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친구 새끼도 두리번거리면서 어디로 튈지 살피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냥 보낼 리가 없죠. 그년의 음성 파일이 끝나자 어두웠던 조명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술렁거리는 예식장으로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제가 나갔어요. 유령 신부 마냥 허옇게 질린 그녀는 저를 보고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년을 무시하고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여주신 분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1년을 넘게 저 사악한 여자에게 속았습니다. 저 여자는 저와 결혼 후에 이혼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여자에겐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저 여자를 제게 소개해준 제 절친, 바로 저기 앉아있는 이동진, 바로 너. 저는 손을 들어 친구 새끼를 가리켰고 하객들은 일제히 경악스러운 표정과 함께 그 새끼를 쳐다봤죠. 그 새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자식은 본인이 사귀고 있던 여자를 저에게 소개해주고 나중에 받을 위자료를 나눠 가질 계획이었겠죠. 너희 둘 뚫린 입이 있으면 어디 말해봐. 내 말이 틀렸어? 호진 씨, 호진 씨. 내 말 좀 들어봐.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오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 너 진짜 날 머저리로 보는구나.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처음엔 맞아. 당신에게서 돈 챙기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건 저 사람 생각이었어. 저 사람이 먼저 자기 친구 중에 아버지가 크게 사업하는 부자가 하나 있다고 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난 처음엔 그냥 생각 없이. 그때 친구 새끼가
정신을 차리고 그년에게 반박하기 시작했죠. 뭐 이년아, 이제 와서 다 내 생각이라고. 호진, 제 얘기 듣고 돈 뜯어내자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떠넘기고 있어. 호진 씨, 제 얘기 듣지 마. 난 처음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점점 당신이 좋아졌어.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우리 좋았잖아. 이 더러운 년아. 너 나랑 3년이나 사귀었잖아. 이제 와서 호진이한테 진심이라고? 지들끼리 저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데 그 꼴이 정말 볼만하더군요. 하객들은 이게 다 뭐냐 하는 얼굴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고 그년 부모님은 당장 뒤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안색이었죠. 둘 다 입 다물어. 강수정, 너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똑똑히 말해. 맞아. 근데 저 사람 동진이가 시킨 거야. 그것도. 야, 신나서 그 회사 사원증 위조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건데. 그래, 연애할 때 이상할 정도로 회사에 못 찾아오게 한 것도. 저녁에도 회사 근처에서는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도 내가 다 눈이 멀었던 거겠지. 호진아, 내가 잘못했다. 나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어. 제발. 동진이가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나도 안 했을 거야. 맹세해.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 한 번만 봐줘. 너랑 내가 몇 년 지기냐? 친구야, 제발. 친구 새끼는 억지 눈물을 쥐어짜며 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에 연민은커녕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 몇 년 지기 친구를 속여서 등쳐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됐고. 너희 연놈들 다 콩밥 먹을 준비하든지 나한테 피해 보상 금액을 주든지 준비나 해라. 뭐? 호진 씨, 그게 무슨... 설마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겠지. 나 너희 둘을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니까. 야, 너희들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할 거다. 뭐? 야, 호진아. 호진 씨, 돈 없으면 징역 살든지 해. 요새는 벌금만 최대 2천만 원인데 민사 소송도 따로 할 테니까 넉넉하게 준비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너희들 뼈골 모조리 빼먹을 테니까. 등쳐먹히는 기분이 어떤지 똑똑히 가르쳐 줄게. 내가. 호진 씨, 당신 아기 가진 여자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건 유전자 검사하고 나서 말해. 진짜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면 그때 말하라고. 근데 명심해. 만일 내 애가 아니면 너는 추가로 친자 소송으로 고소당할 줄 알아. 알아들어?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예식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고 식장 밖까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그 더러운 손으로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에 뺨 한 대 후려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모습을 무심하게 한 번 봐주고 나왔습니다. 1년을 넘게 머저리처럼 속아서 까맣게 썩었던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승리를 자축하며 빠르게 그 연놈들에게 혼인빙자 사기를 비롯한 총 3개의 소송을 시작했어요. 어디서 장기를 팔든 빚을 지든 끝까지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죠. 저에게 있는 그년의 통화 녹음과 결혼식장 녹화 영상으로 그 연놈의 사기 행각이 모두 입증됐고 사기로 취득하려던 재산이 있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 연놈은 소송 끝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제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해서는 한없이 작은 금액이지만 그 연놈을 괴롭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정말 우스운 건 그년이 포기를 모르고 진짜 친자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와의 아이라면 그걸 빌미로 다시 엮여보려는 거겠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 새끼의 아이도 아니었죠. 그년에게는 제3의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정말 끝도 없이 가지가지 하지 않나요? 그녀는 친구 새끼에게도 버림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미혼모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난리를 다 보신 그년 부모님은 차마 그년을 내치지는 못하신 거겠죠. 그래도 평생 딸 자식 착하다고 믿고 살아오셨을 텐데 그 친구 새끼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대학 동창들에게 소문이 나서 인연이 죄다 끊겼다고 하네요. 주변 사람들 다 잃게 된 거죠. 뭐,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추 지난 지금도 혹시 내가 그년 이삿짐을 선배에게 부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면 온몸이 다 저려옵니다. 만약 그 선배가 그년 통화하는 소리를 녹음하지 못했다면 저는 결혼을 했다가 몇 년 뒤 이혼당해 위자료만 빼앗기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되어 있었겠죠. 진짜 천운이 도왔고 그 선배가 제 인생을 살린 셈입니다. 이래서 귀인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구원할 정도의 커다란 도움을 남에게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고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만 받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너무 모렴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올 수 있는 행운을 발로 차버리는 짓이죠. 저는 사업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접었던 그 선배에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선배, 저 진짜 선배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배는 귀인이라니까요. 야, 그만해라. 나도 우연찮게 들은 건데. 밥이나 사. 밥이요? 아니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선배,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 자금이 얼마나 돼요? 야, 참나. 왜? 네가 내주게?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뭐? 야, 실없는 소리 하지 마. 됐다. 안 받아. 아니에요, 선배. 그 돈 없었으면 그년한테 뜯길 돈이었어요. 아니, 선배 사업 자금이 그년한테 뜯길 돈의 1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 없이 투자받아서 그동안 하고 싶어 했던 이삿짐 사업 시작해보세요. 선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희 기나긴 설득 끝에 제 투자를 받아 이삿짐 센터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귀인이 된 셈이죠.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네가 한번 호되게 당할 뻔하니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라고 하셨어요. 저는 크게 배신당한 상처를 잊기 위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몇 주 뒤에 길게 해외 출장을 갈 예정이에요. 가서 일도 배우고 커리어도 쌓으면서 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영 아니라는 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되었으니까요.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불행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힐 뻔한 불행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 게 있어요. 정말 만약에 그 용달차 선배가 아니라 다른 업체를 불렀다면, 만약 선배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만 달랐다면, 만약 선배가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그년과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3년 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함께 제 모든 재산의 절반을 빼앗기고 아이마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정말 인생이 끝장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직감도 정말 무서웠어요. 단 한 번 만나보고도 그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거든요. 눈빛이 뭔가 꺼림칙하다. 남자 잡아먹을 눈이다. 사람을 홀려서 알맹이 홀랑 가져갈 웃음이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역시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의 눈은 무섭도록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배가 단순히 이삿짐만 나르는 게 아니라 녹음까지 해주신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뭔가 이상한 대화를 하네 하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선배는 직감적으로 이건 녹음해둬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니까요. 그래서 더욱 선배가 제게는 진짜 하늘이 보낸 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 선배에게 투자 제안을 했을 때 선배가 정말 많이 고사하셨어요. 야, 임마. 나 때문에 네가 큰일 모면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까지 받을 수는 없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선배, 과한 게 아니에요. 선배가 안 계셨으면 제가 앞으로 몇십 년을 바보처럼 살다가 결국엔 모든 걸 다 잃고 망가질 뻔했어요. 그 생각하면 이 정도 투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선배, 제발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평생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야 해요. 선배한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요. 결국 선배는 제 투자를 받아주셨고 지금은 이삿짐 센터 사업이 꽤 잘 되고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뭔가 선배도 저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건 말이에요. 그 일 이후로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겉모습이나 스펙만 보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진정성이 있는지를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뭔가 그년과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은 정말 달콤하게 하는데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우와,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다니 하면서 금방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차근차근 지켜보고 있어요. 역시 한번 크게 당해봐야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제가 이렇게 큰 사기를 당할 뻔한 그날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년과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3년 뒤에 이혼당했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재산도 잃고 신뢰도 잃고 자존감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것이고 하지만 결혼식 전날에 모든 게 밝혀져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이 모든 게 하늘이 나를 더 큰 불행에서 구해주기 위해 미리 보낸 시험이었던 건 아닐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한 셈이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선배와의 인연도 그렇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고 회사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 말입니다. 그년과 친구 새끼에게 당한 그 끔찍한 배신도 결국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물론 아직도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납니다. 그때 정말 위험했구나. 만약 선배가 없었다면, 만약 아버지 말씀을 더 일찍 들었다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정말 많은 분의 도움으로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벌써 회사 후배들 중에서 연애 고민이나 인생 고민을 털어놓는 후배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진짜 좋은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새로운 사업도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선배처럼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이 모든 시련을 겪은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행운의 시작일지도 모르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적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진짜 귀인을 만났을 때의 고마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받은 만큼 베풀고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이번에 겪은 모든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인생의 귀인을 만나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힘든 시간이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호진아, 이번 일로 너는 정말 큰 걸 배웠다. 사람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배웠고,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라면 그 선배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에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고맙다고 말해보시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도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을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발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너무 좋은 조건의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짜 부탁입니다. 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행복하세요.